(2026년 6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크게 보완해야 된다. 아주 의견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해서 시위를 벌이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북한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번 선거나 또는 과거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증거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사전선거의 문제점하고 선거에서 충분히 선거 공작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가 나왔죠.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한을 방문한다, 국빈 방문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무슨 보도인가 하게 되면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당 주석으로 가고, 김정은이도 조선노동당 주석으로서 만나는 거죠. 당대표끼리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국빈이 아니죠. 국빈은 국가를 대표하는 건데. 근데 국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중국에서 북한과의 관계는요, 중국 공산당이 담당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외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대외연락부래요. 대외연락부. 줄여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그래서 공연부라고도 하죠. 공산당 연락부라고 해서. 바로 이 조직인데, 여기에, 이 외교를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에 아주국이 있고요. 지금은 없는 걸로 보여요. 중국의 공산당 조직은 우리 국정원 조직처럼 1국, 2국, 3국 이렇게 나가다가 또 없애고 이름 바꾸고 또 유장명칭 써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주국이 있고 뭐 여러 나라 이제 지역별로 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선국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하죠. 그 이전까지는 조선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국이 굉장히 셌어요. 왜 셌냐? 중국이 해외 파병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6.25 전쟁 때 항미원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서 자기를 지켰다고 하죠.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했다 해서 항미 원조, 그걸 국가 보위를 주장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이제 베트남을 침공했었는데, 베트남을 징벌한다고 갔다가 징월 전쟁이라는데, 그때는 깨져서 쫓겨나왔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공산 베트남을 벌 준다고 쳐들어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70년 중반쯤이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가 성공한 해외 파병 전쟁, 그래서 북한을 미국의 세력에 들어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중국이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자기네 전방, 기지로서 존중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중국 공산당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대당 관계로 합니다. 그걸 다루는 게 바로 조선국이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네 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거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많은 게 들어오니까 이제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산당 조직이라서 감출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국을 만들고 아주국 속에 조선국을 집어넣은 걸로 보여요. 어떨 땐 둘이 존재하다가 어떨 때는 조선국이 안 보이는데, 아주국이 만약에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은 아주국에서 가장 센 거는 조선 파트입니다. 걔네들이 이번에 시진핑의 국빈 방문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한바탕 기싸움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카이치가 안동에 와서 이재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놀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별 스트레스 없이 만났어요. 그 다카이치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총리 공간에는 귀신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재명과 다카이치가 앉아갖고 무슨 얘기를 깊이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니까 상당히 친했구나. 또 한일 관계 좋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한일 관계 좋네. 국민들이 믿으면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반미를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국산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전작권은 갖고 올라 그러고, 주한미군은 나가란 소리 안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쪽으로 막 하고, 이상한 반미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는, 일일이 한국하고 싸울 수도 없고, 지금 이란도 크고 중국도 문제 크니까, 이 다카이치한테 가서, 네가 좀 사이좋게 지내서 잘 그런 걸 보이도록 하라 그러면 다카이치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어차피 한일 간에 셔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초청받은 거니까 즐겁게 놀러 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중국은 일본한테 호되게 깨진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중국하고 일본은 비등비등한데 일본은 2차 대전에 패해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줬잖아요. 메가드 헌법, 평화헌법이라고 해요. 그 핵심 내용이 그 구조에서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예 일본은 군대를 못 가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냉전 때문에 또 부채적으로는 6.25 전쟁이 터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 경찰 예비대를 통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자위대로 하면서 이 군사 조직을 두게 됐고, 그러나 그 조직의 운영권은, 그 조직을 키우는 건 일본 정부가 돈 들여 일본 돈으로 키우지만 사용권은 미군이 갖게 되는, 미군의 보조 역할을 하는 군대로 지금 쓰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저게 일본이 어느 순간에 미국이 너희 마음대로 군대 가져봐 하고 하기 시작하면 금방 중국을 따라잡거든요. 지금도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도.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만 합치면요, 중국 군사력하고 핵심 전력은 비슷비슷해요. 공군기나 해군 전투력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본을 확 그러니까 중국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연합국으로서 미국과 같이 일본을 항복받았기 때문에 일본을 계속 짓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미국하고 대등해지고 아시아의 왕이 되는데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싫거든요. 한국하고 움직이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북한을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둘이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 할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1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 1000년 동안 괴롭힌 거는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도 중국은 우리를 짓밟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는 그렇게 보여야만 미국한테 맞서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주는 거예요. 오디오는 안 보여줄 거니까, 안 들려줄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드느냐? 바로 아주국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 팀이 만드는 겁니다. 외교 전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조선국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기관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조직 자체가 비밀스러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국 산하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조선반도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터입니다. 조선반도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까지 다룹니다. 한국의 경제, 정치, 투표, 안보관계, 주한미군 다 다룹니다. 싱크탱크이면서 당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지만 결정하도록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있던 조선국하고 조선반도 중심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교했을 때는 조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좀 상대하다가 지금은 싹 들어서 북한만 하고, 지금은 조선반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측에서 요인들이 가면은 이 좀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들이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친중화 공작이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또 지방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못해요. 지방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이게 노무현 때 만든 법이에요. 2006년도에 만든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한국 영주권, 우리 미국에 가는 한국인들이 시민권자, 그건 완전히 미국인이고, 영주권은 국적은 한국인데 거기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영주권, 똑같이 우리나라도 영주권을 줍니다. 우리나라 영주권은 좀 따기 어려운데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주는데 그 15만 명 중에서 절대 다수가 중국인들입니다. 조선족도 있을 거고. 한 1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자료는 공개를 안 하네요. 제가 접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이 10만 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고 제가 현역 기자를 할 때 기사를 쓸 지면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널로그라고 하는 그때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블로그를 중앙일보 기자가 받아 써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때 그 사드 뭐 배치하고 뭐 그럴 때로 기억됩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서울에 한국에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걔네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요. 그때 뭐 촛불 시위가 나올 때 막 참여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쭉 분석해 들어가면서 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 공개적으로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어느 부서다 하고 딱 찍었어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의 조직도 상에서 이제 유학생 담당하는 조직이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령을 내린다고 쓴 건데 동아일보도 신동아도 주간동아도 아니고 저널로그에 쓴 건데 그게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중국 대사관 측에서도 한국 시위에 나가지 마라. 내정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때 한참 시위할 때 학생들 중에 중국 학생들이 있었다 없었다 숱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12만만쯤 되는 중국인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역시 중국 대사관에서 자기네 중국인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자, 주로 많이 사는 데가 구로동 쪽, 저기 대림동인가요? 그쪽이죠. 구로구 쪽이죠. 그쪽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해요. 근데 종로 같은 경우 뭐 몇몇 군데에서는 꼭 국힘당 잡아야 손볼 때가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다가 그쪽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옮기면 되죠. 투표하면은 조금만 보태주면 이기잖아요. 워낙 압도적으로 대구 경북처럼 국힘당이 다 이기는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아슬아슬한데 뭐 지방 투표율도 높지 않은데 한 1000명만 더 가면 이기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취재해서 밝히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능력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정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내고 돌아가신 이해찬 씨라고 있어요. 그가 이재명 선거운동의 좌장이었고 이재명을 키워준 사람이죠. 이 이해찬 씨가 술하고 담배 좋아했죠. 중국에 자주 가서 놀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 씨도 중국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죠. 민주당 세력 중에 상당히 많은 실력자들이 중국한테 가서 뭐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5.18을 모욕하지 말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고 또 하나의 법이 중국인들을 욕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좀 찾아보시죠. 내가 시간이 없어 그냥. 그런 법을 왜 만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싫어하는 정서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놓고 외국인들 공격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인만은 특별히 보호하려고 그러고 5.18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지? 거기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요. 자기네는 이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적인 전략을 짜는데 공산당이 그 중에 하나가 투표로 권력을 쥐는 거잖아요. 옛날에 공산주의 이론은 프롤레타리아들이 하그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해서 정권을 잡는 거였는데 혁명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돈도 딸리고 실력도 딸려, 지력도 딸려. 그러니까 그게 그람시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그람시가 다른 이론을 내세웠잖아요. 자, 공산주의자의 엘리트들 중에서 공부해가지고 신문사 기자 들어가고 고시 봐서 법원, 행정부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상급부, 대한민국 아니면 다른 나라 상급부만 딱 잡으면 이긴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우매하기 시작하면 개돼지 수준이잖아요. 그럼 선동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저 있는 놈 하나 털어가지고 없는 사람 5명 주면 5명이 지지하고 한 놈은 어차피 반대할 놈인데 목소리만 크지 한 표밖에 안 돼.
이게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게 그람시가 만든 겁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주사파 운동권 중심으로 국회를 장악하게 됐고, 또 고시를 붙어갖고 어디 들어가요? 신문사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애국적인데 상부는 굉장히 좌파적으로 되면서 희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 오랫동안 권력을 쥐면서 뭐 고유가 지원금이 나눠주니까 국민들은 또 따라가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방법들을 바로 그람시 방법대로 이 미국 일색으로 가온 중국은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반미 세력을 만드느냐. 그 방법을 바로 한국에 통한 방법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선거 운동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평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 선거 직전에는 그게 흉물이라고 막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막 페이스북에 글이 막 올라와.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쓴 글이란 걸 금방 알겠어요. AI 돌려가지고. 감사의 정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북한하고 중국을 적으로 보는 거니까 중국은 불편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민주당 사람들은 미처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걸 막 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은 오세훈 씨 흔들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축물 짓는 거 반대 운동 정도밖에 못 했거든. 사상 문제까지는 안 봤다고. 막 떠든. 그리고 지금은 군인 자녀들 다니는 특목고라 그럴까? 기숙학교에 한민고를 공립화하라는 주장도 그건 뭐 아무도 관심 없던 건데 거기에 민노총까지 가서 하고 전교조까지 가해서 막 떠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조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어디겠느냐. 그럼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오겠느냐. 제가 한참 현직에 있을 때는 베이징이나 상해, 도쿄 당일치기는 안 했는데 당일치기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김포공항에서도 아침 7시에 떠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은 시차 계산해도 한 10시 내려요. 사람 만나고 막차 비행기 타고 서울 들어오면 집에 가서 잡니다. 아무 표시 안 나요. 할 얘기 다 하고 가요. 제가 비슷한 거를 유럽에 출장 갔을 때 파리에서 새벽 비행기 타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가서 취재 다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비행기 타고 다시 파리에 왔어요. 그때 폭탄 좀 먹고 이제 좀 힘들어서 뻗긴 했지만 유럽에도 되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북경 가서 누구 만나? 바로 조선반도 중심 또는 조선국 또는 그들이 내세운 사람 만나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 일시적으로 쫙 퍼질 수 있는 거죠. 누가 받아오느냐? 거기 자주 갔던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죠.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망을 놓칩니다. 그걸 봐주는 게 누가 하는가 하면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중국 가는 걸 딱 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다 날아갑니다. 아주 그 옛날에 중국 화교고포 간첩 사건 무죄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부터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것들이 많이 죽어버렸죠.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간첩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잡아내니까 불러내서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운동권 출신들이 중국에 갔다 와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권자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가 있어요. 선거를 하게 되면은 각 당원 명부자니 유권자 명부를 이 사람들이 선거에 며칠 전에 다 받습니다. 그거 카피해놨다가 갖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관에 맡기면 소문이 나는데 그거 칩에 넣어가지고 가서 저기서 분석하면 쫙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반도 중심이나 조선국은 여기를 계속 해석지대화. 아까 제가 반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람시 이름대로 어떻게 한다는 걸 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분석하는데 자료 갖다 주면 더 잘하지.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석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한국 여론조사를 갤럽에 맡기면은 갤럽 직원들은 누가 맡겼는지 알죠.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저희 가면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공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미국도요. CIA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때 하도 북한하고 짝짝꿍 하니까 남북한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지금은 차이나 미션 센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만. 차이나 미션 센터, 코리아 미션 센터, 조선반도 중심 두 개가 움직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방법을 짜내고 온갖 데이터를 다 올려서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는 저한테 자료 준 적은 없죠. 저는 만난 적은 없어요. 누굴 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활용하고 끝내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 숱하게 나오는 거는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런 거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아, 또 가네. 저 친구 가네. 그리고 지난번 사드 사태 때 중국을 옹호한 학자들 있죠. 저도 이름 몇 명 알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아주. 그런 사람들 아주 중국에 가깝죠.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조선족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하는데 그중에 핵심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중국이 관리를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한국 여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상호주의로 막으면 돼요. 그러면 중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영주권을 받을 텐데 중국은 우리 영주권자한테 투표권 주느냐? 안 줍니다. 왜 줬냐 이거예요. 미국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갖고 있으면 투표권 안 줘요. 아주 특별하게 몇몇 지역은 준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주고 일본도 안 줍니다. 일본에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민당계 사람들 몇십만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3대, 4대째 내려오면서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투표권을 안 줘요. 한때 주자 그러다가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덜렁 줬어요. 그것도 중국 중심으로. 중국한테 이용당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줬어.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이 악법을 선거인 명부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누구나 주민들하고 옮겨서 선거 개입하고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보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한 거예요. 왜 했겠어요, 그들이. 그때 노무현 정권을 구성했던 운동권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이런 걸 닫아 걸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굉장히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가봐야 별거 없어요. 보면 뭐 저 중국 갈 만큼 가봤고 술 먹고 노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미국 가면 못 노고 일본 가면 못 노나? 근데 중국 못 간다 그러면 쩔쩔매. 그 사람들이 중국 갔다 와갖고 큰 소리 치는 거가 그게 힘이었어.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면 큰 소리 쳤잖아요. 중국 못 간다 그러면 쩔쩔매. 그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동북공정 취재한다고 중국 숱하게 다닐 때도 저야 어차피 공개된 사람이니까 내 이름 걸고 반동북공정 쓰지만 학자들 이름 멘트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강의해야 되고 중국사 강의해야 되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웃겨. 한국에 와서는 반동북공정이고 중국 가면 친중파가 돼.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쩔쩔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이 한국을 회색지대화하는 공작에 말려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국정원에 있다면은 내가 우리 팀을 움직여서 이거 추적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깔려면 정부 기록을 봐야 되니까 두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하고 한 것들이 다 누가 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쿠팡 사건 때 보게 되면 쿠팡이 갖고 있던 개인 자료를 알바를 하던 중국 사람이 갖고 나가서 써먹었잖아요. 여기서 무지하게 갖고 나갑니다. 그거 갖고 돌리면요. 제 이름도 있겠지. 이정원이 나이부터 쫙 분석돼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향 나오고 쫙 나오고. 그러면 업체에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 뭐 태문이 알리니 이런 것 통해서 싸게 사시죠. 해외 직구. 다 개인정보 들어가잖아요.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조선반도 중심이나 조선국이 개입하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가 있습니다. 구간도 하고. 중국이란 나라를 볼 때 중국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말로 이빈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기자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술도 좋아하고 폭탄도 잘 먹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체포돼갖고 징역을 살고 지금 풀려나와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왜 징역을 살았느냐?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국정원 애들이 포섭을 했나? 뭘 빼냈나 정보를? 걔가 왜 잡혀 들어갔는가 하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 그 중국 상해를 간 적이 있어요. 베이징에 가서 중국 대표를 만나는데 그때가 상해가 참 천지개벽했다 그랬죠. 김정일이가.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 김정은이가 중국 가면 어디로 갈까 이제 미리 동선을 우리 국정원은 추적해야 될 거 아니야. 안기부는. 뭘 하니 쫙 해야 되고 누구 만나는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빈을 만나서 자꾸 이제 물어봤던 모양인데 이빈도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여기 가지 않겠어 그랬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상해에 있다가 김정은이 오는 거 다 찍었어. 언론에 크게 났어요.
북한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 이렇게 외국 원수의 동선이 언론에 다 나와버리면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중국 너희 엉터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왜 갔니 하다 보니까 리빈이 그런 말을 했구나 해서 잡아놨던 겁니다. 북한한테 꼼짝 못하는 게 중국이야. 그럼 중국에서 분석한 많은 자료들은 이북에 넘어간다고 봐야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왜 친북, 친중국으로 가는지도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큰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 정치를 보시면은 보일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그렇게 노렸던 게 먹히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오세훈 당선, 한동훈 당선 등등으로 실패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 회색지대와 공작에 한국은 걸려있고 그 앞잡이가 앞에서 춤추는 괴뢰가 이재명 정권일 수도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민주당 세력이.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 보수 세력은 거기랑 같이 안 가니까. 그러면 한국의 이 정치 구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